네,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모십니다. 박기사입니다. 예, 오늘 수요일이고요. 답답한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썼고요. 저는 그 거부권을 쓰는 과정에서도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지만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많이 짚은 것 같아요. 거부권은 왜 논리 박약이며 모순되며 자기 부정이며 그 안에 허위 사실이나 거짓말들이 얼마나 가득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내용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형식도 보면 대통령이 자신감이 없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이 직접 이 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가 아마 부담스러웠을 거다. 본인도 여론에 대한 반작용을 감안해서 이미 이 여론이 좋지 않지만 그 여론의 반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죠. 대통령도 자신이 소위 수사 대상일지 모를 이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이 거부하는 논리가 판판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물론 조선과 중앙은 약간 삐딱선을 탔던데 그냥 양비론, 어설픈 양비론에 일단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조선과 중앙에서 특검 안 받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쓰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머쓱하고 두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물론 마지막 문장은 다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 여론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 같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또 하고 앉았죠. 그래서 비겁하다. 근데 기존에 거부권을 쓰기 전까지의 조선중앙의 논조는 대동소이했습니다. 최수근 특검 받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취가 위태로울 것이다. 사설뿐만 아니라 칼럼이나 주필들이나 논설위원회 칼럼들을 통해서도 이미 경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사설에 조선과 중앙이 어설픈 양비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지배적인 중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보수 언론들의 중론으로 비춰지진 않을 것 같고요. 하도 그동안 조선중앙도 대통령 비판을 많이 하고 최수근 특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해왔기 때문에 뭐 오늘 잠깐 사설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래버린다고 해서 그들의 본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조선중앙도 사실상 최수근 특검을 찬성해왔다. 대통령이 직접 쓴 거부권에 대해서 쓴소리 했다가 사장님이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을까봐 두려워서 발을 좀 뺐다 라고 저는 보고요. 끝까지 뚝심을 지킨 동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아무튼 국무회의석상에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왜 최수근 특검이 잘못됐는지 설명해 보시든가.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 로우키로 저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면서 여론을 살폈던 그 대목이 전 기억이 나는데 어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줄줄이 읽었죠. 쓸데없는 얘기였지만 정말 죄송한데 멍멍이 같은 소리만 해 자빠지고 있었죠. 근데 그런 자리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 본인도 그리 할 말은 없다. 뭐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것도 다 옹색하고 궁색한 일이고 대통령으로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 상황만 모면해보자 라는 심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형식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일단 언론에서 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서 최수근 특검 제2 요구에 대한 어떤 정부 쪽의 주장이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국무총리가 대신 대통령이 쓸 거부권에 대한 설명을 대신 해주고 나서 나중에 결재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대통령도 지금 자신감이 없다고 전 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채스군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고, 어제 권성희 변호사라고 해서 아크로비스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대통령 부부가 버린 책을 주웠던 사람, 이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 대해서 언론은 보도를 하면서 가타부타 뭐 이제 핵심이나 본질은 잘 못 짚는 것 같아서 한 결의 정도가 오늘 좀 짚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대통령실은 디올백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선물 받은 것은 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법에 따라서 관리 보존된다고 일찍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철규 같은 그 권력의 푸들쯤 되는 사람들도 기자들 막 모아놓은 자리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다, 영부인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강변하면서 이거를 뭐 어디다 빼돌리면 그거 자체가 횡령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디올백도 대통령 부인이 받은 거고요,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로 준, 꼭 최재형 목사까지 안 가도 돼요. 전두환 회고록, 김영삼 회고록 등등 전직 대통령 관련된 저서도 내다 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겠죠. 왜냐하면 디올백을 설명하는 대통령실의 논리와 이른바 푸들 친윤들의 논리는 같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뭔가 논리 모순이 지금 생겨났다. 즉, 검찰 조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권성희 변호사가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의 어떤 법리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어떻게 적용될지가 우린 그 관건이잖아요. 근데 디올백도 대통령 기록물인데 디올백은 소지하고 어딘가에 보관 관리가 되어 있고, 같은 선상의 대통령 기록물인데 책은 내다 버렸다라는 거를 제가 뭐 이슈버스나 뭐 스픽스나 혹은 뭐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여러 번 짚었었는데요. 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대통령 부부가 받은 모든 선물은 관리되고 보존돼야 되는데 내다 버렸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하고 싶진 않지만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았는데, 중요한 건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책이 발견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기에서 핵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생겨나요. 아니, 그러면 왜 가방은 왜 받았어? 책은 버리고. 같은 대통령 기록물법이면 똑같이 누군가가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국가가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서요. 근데 디올백은 그냥, 사실 이것도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추측해보건대 뇌물이었고, 그저 선물이었고, 청탁성 뇌물 내지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기록물에 특별히 관리되거나 보존될 생각조차 못했는데, 작년 11월에 디올백 보도가 터진 이후에 뭐라도 해명을 해야 돼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하나의 논리로, 방어 논리로 끌어왔는데 앞불싸 책이 발견된 거예요. 책은 왜 버린 거냐? 책은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이 직인까지 날인이 되어 있는데 이걸 버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자,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김건희 여사 측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희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왜 중요한지 요 대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뭐 여러분들께 예고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나 여러 그 채널들을 통해서 디올백 시즌2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미 그 사전 녹화를 마친 상황이고요. 요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그 생방송까지 함께 진행이 될 건데, 녹화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후토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해당 방송을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일찌감치 그 백은종 대표가 검찰
이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살짝 내용을 흘리긴 했습니다만,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이 카톡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안에는 직무 관련성이 또 쟁점이잖아요. 대가성, 직무 관련성,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안들인데, 실제 그 쟁점이 카톡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보도이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도 이미 뭐 조사를 받았지만, 지금 이 디올백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그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한 번에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갈 방송은 아마도 청탁금지법만 좁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알선수재죄나 뇌물죄나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 정황을 통해서 이미 좀 강조가 된 바 있습니다만, 최재형 목사가 VIP들만 갈 수 있는 대통령실이 주최한 공식 만찬, 이런 데를 리셉션을 어떻게 갔느냐, 누구의 알선으로 갔느냐, 그 알선을 김건희 여사가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리셉션을 간 것이라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그것 말고도 청탁 비스무리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디올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디올백을 왜 받았는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정 개입, 국정농단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측이나 어떤 정황적 증거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서 이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상 전후 과정, 카카오톡이나 그 영상에 담긴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수사를 한다면 이미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대상이거든요. 디올백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검찰은 그것부터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이나 휴대전화나, 그리고 혹은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들, 이 행정관들 불러다가 압수수색 해야 되고요.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주변부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주변부. 즉, 아니, 권성희 변호사라는 사람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대목들이 저는 사실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질을 자꾸 비껴가려고 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자 그 단독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내용을 미리 좀 예고를 해 드리고요. 예, 아무튼 오늘 박기사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녁 방송을 예의주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